누구나 이번 생은 처음이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막막한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앞서 살아낸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런 어른들의 삶의 지혜가 생생한 육성으로 담긴 책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입니다. 평균 나이 72세 우리가 좋아하는 어른들의 말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200만 명 가까이 읽으며 널리 사랑받아온 인터뷰 시리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중에서 SNS에 가장 많이 공유되고 동시에 독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16분의 인터뷰를 한 권으로 엮은 것인데요. 자기 분야에서 30년 이상 현역으로 일했고 일과 삶의 영역 모두에서 통찰과 영감을 주는 국내외 어른들의 인터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72세의 이 어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건져 올린 한 말씀 한 말씀은 늘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인격의 핵심은 성실성이다 라고 말한 철학자 김영석 선생은 101세인 지금도 매일 밤 일기를 쓰며 글쓰기를 훈련 중이고 94세의 현역 최고령 디자이너 노라노 선생은 남이 내 비위 안 맞춰주니 내가 먼저 내 비위를 맞춰야 한다 라는 말로 자기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그 외에도 이순재, 윤여정, 정경화, 송승환 등 여전히 현역인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의 살아있는 말씀들은 꼰대의 잔소리가 아닌 다정한 위안과 응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 책에 실린 16분의 인터뷰 중에서 세계 최장수 현역 디자이너인 노라노 그리고 50년간 의뢰인들의 삶을 통해 운의 이치를 파악한 일본인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노인학 권위자인 노인의학자 마크이 윌리엄스의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책상머리가 아닌 치열한 삶 속에서 건져 올린 싱싱하고 단단한 인생 철학의 이야기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세계 최장수 현역 디자이너 노라노 전쟁 중에 한국 최초로 패션쇼를 연 유학파 디자이너이자 1960년대 윤복희를 앞세워 미니스커트와 판탈롱의 시대를 연 유행 선도자 1979년 이미 뉴욕 7번가 메이시스 백화점 1층 쇼윈도를 노라노로 점령하고 연간 $10,000,000 이상 대미 수출 실적을 올린 유일한 산업형 디자이너. 노라노는 1928년 한국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을 설립한 아버지 노창성과 한국 최초의 여자 아나운서인 어머니 이옥경 사이에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살 때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지만 혼돈 속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 한국 최초의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본명은 노명자. 노라는 여성 해방의 불씨를 당긴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 주인공 이름이며 동시에 19살의 이혼 후 독립을 선언한 노명자가 미국행 여권에 써넣은 제2의 이름이다. 노라노는 17세에 일본군 장교 신은균과 38세에 미군 장교 출신 짐 핑클과 짧은 결혼 생활 후 이혼했다. 90년을 살아보니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인간은 근본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게을러요. 둘째로 이기적이지만 그렇게 뻔뻔하진 않아. 그래서 좋은 마음이 생기면 오래 생각하고 주저하면 안 돼요. 머리에 떠오르면 바로 액션을 해야 한다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도 나는 5초 만에 기립이야. 미국 유학도 패션쇼도 수출도 심지어 IMF 때 사업을 대폭 축소한 것도 나는 결정을 하면 바로 실행을 했어요.
계속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정비해 가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참 잘한다 말씀하셨죠. 예전부터 나는 평생 건달처럼 살았다고 일명 건달론을 펼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건달 앞에 꼭 백수라는 수식이 붙잖아요. 백수건달. 건달하려면 돈에 연연하면 안 돼요. 건달처럼 살려면 돈에 관심이 없고 살면서 자기 비위를 잘 맞춰야 해요. 나는 항상 나한테 물어봤어요. 노라야, 너 뭐 하고 싶니? 노라야, 너 뭐 먹고 싶니? 남이 내 비위 안 맞춰줘요. 내가 먼저 내 비위 맞추고 나면 남의 비위도 즐겁게 맞출 수 있어요. 그게 건달 정신이죠. 야망의 불꽃을 간직하고 살아왔으리라 예상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들한테도 야망을 위해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건 멋진 인생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얼마 전 파티에서도 그랬어요. 행복하려면 크게 출세할 생각 말고 웬만큼 살라고. 부러워하지 말고 네 몫만 찾아서 살라고. 크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 뒷조사해 보면 다 분노가 있어요. 내가 얼마 전 박경리 선생 수필을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가 부글부글 하더라고. 그러니 토지라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쓴 거예요. 하지만 행복하게 살려면 출세할 희망을 버리는 게 좋아요. 선생도 19에 이혼녀로 미국 유학을 떠날 때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내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된 건 이혼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집에서도 쫓겨난 게 너무 억울해서예요. 내가 내 삶을 살겠다는데 왜 그리 말들이 많아. 그런데 그 분노도 없었으면 요만큼도 못 이뤘을 거예요. 분노를 잘 승화시켜서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온 셈이죠. 돌아보니 인생 전성기는 언제던가요? 50대에서 60대 사이가 참 좋았어요. 미국에 한참 수출할 때죠. 국산 물실크를 개발해서 만든 내 옷이 뉴욕 삭스백화점에서 나부낄 때, 뉴욕 타임즈나 시카고 데일리 뉴스에서 놀아노는 시대 감각에 맞고 절제된 멋이 흐른다라는 평을 봤을 때 기분 최고였죠. 하와이 쇼 후엔 마담 노는 뼛속까지 시크하다. 엘레강스의 정점이다 라는 찬사를 들었어요. 정말 신이 났죠. 1973년 그녀는 국산 물실크를 개발하기 위해 한강에 돛담배를 띄우고 실크 원단을 매달아 물에 씻는 혁신적인 수세 공법을 감행했다. 우리나라에서 패션이란 장르가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우리 땅에서 생산된 원단을 써야 한다는 철칙 때문이었다. 가만 보면 성실과 혁신을 양손에 쥐고 오가신 듯합니다. 운동, 식사, 노동 시간은 칸트의 시계처럼 규칙적이지만 인생 여정을 길게 보면 2번의 이혼, 파리 프레타포르테 첫 진출 등 파격적인 점프가 많았습니다. 현실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과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에 충돌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생각은 옳은 길을 가면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미국에 수출할 때도 프린트 공장을 세워서 마티스나 미로 같은 화가의 그림을 도안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브생 로랑도 똑같은 시기에 나와 같은 작업을 했더라고. 나는 서울에 그는 파리에 있었는데도 멀리서 같은 길을 갔던 거죠. 그런 게 참 신기해. 성실과 혁신도 다르지 않아요. 성실이 쌓이면 자연스레 혁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일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내 행복은 일에 있어요. 일해야 행복해요. 일을 안 하면 봉사라도 해야 해. 사람은 무용지물로 살면 자기 가치를 잃기 쉬워요.
나이 들어도 생산적인 일을 안 하면 죽기만 기다리게 된다니까. 얼마 전 98세 되신 철학자 김영석 선생을 만났는데 그분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이라더군요.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을 두 가지만 꼽으신다면요. 첫째는 이혼한 거, 둘째는 미국 시장 진출한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선 잃는 것과 얻는 것이 공평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알게 돼. 인간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자기 생긴 모양만큼 살게 된다는 걸 말이죠.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을 하려 들면 스트레스만 받지 더 잘 되지도 않아. 그렇다고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죠. 얼마만큼 노력해야 적절한 겁니까? 일할 때 능력과 체력의 한계에서 10% 정도 여유를 둬야 해요. 젊은이들한테도 내가 당부를 해요. 100%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이 자기는 에너지의 120%를 쓴다고 자랑을 해서 내가 그거 위험하지 않아 걱정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쓰러졌대.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을 반도 안 살았잖아. 그러니 내 말을 믿어요. 90년 산 내 지혜로 말하면 항상 10%는 남겨둬야 해. 이제까지 노라노를 3번 만났다. 70대 중반과 80대 초반, 그리고 90세가 되던 해. 항상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으며 여전히 일하는 중이었고 보람차게 일터로 돌아갔다. 주름살도 체중도 사는 곳도 변함이 없었다. 늘어난 건 나이와 웃음과 활력뿐. 한국 패션사에서 늘 최초였던 그녀가 여전히 현역이라는 사실은 충격이자 안도로 다가온다. 늘 새로운 유행과 젊은 스타 디자이너의 출몰에 조로하기 쉬운 패션계에 90세 현역 노라노는 꺼지지 않는 등대와 같다. 나 또한 노라노 여사처럼 즐겁게 오래 일하고 싶다. 내 그릇을 알고 야망을 앞세우지 말며 에너지의 10%를 남겨둔다면 앞으로 100세가 되는 노라노 여사를 한 번 더 인터뷰할 수 있으리라. 일본인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 나이가 들수록 운기칠삼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 좋은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기에 꼬인 실타래처럼 일이 안 풀릴 땐 나는 왜 이리 박복할까 한탄하게 된다. 도대체 운에는 무슨 이치가 있길래 어떤 사람은 매사 승승장구하고 어떤 사람은 매번 같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걸까? 일본의 한 변호사가 50년간 1만 명의 의뢰인의 삶을 분석해 운의 이치를 파악했다고 해서 찾아 읽은 책은 니시나카 스토무의 운을 읽는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는 점쟁이나 관상가는 아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 예컨대 상속과 이혼 등 분쟁 당사자, 돈을 받아달라는 채권자나 범죄자, 법망을 피해 교활하게 성공하려는 사람과 자연스레 번창하는 사람의 삶을 관찰하며 행운과 불운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했다. 오사카에 사는 74세 운의 현자를 인터뷰했다. 니시나카 스토무 선생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인터뷰지는 팩스로 주고받았다. 긴 질문에도 그는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충실한 답변을 보내왔다. 운이란 무엇인가요?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종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신비한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운이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선생은 정작 운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교육 철학자인 모리 신조 선생은 인간이 평생 만나야 할 사람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은 때 꼭 만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 나이 74 가까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때마다 어디선가 조력자가 나타나 구해주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0,000명 이상 의뢰인의 삶을 지켜본 결과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요? 맞아요.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나중에 비슷한 곤경에 처해 또 찾아와요. 그런 사람은 나쁜 운이 반복되는 거죠. 반대로 법률 자문을 받으러 올 때마다 사업이 잘 되고 나날이 번창하는 운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덕을 쌓고 있는가 여부지요. 덕이란 무엇이죠? 가능한 다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은 작은 상황도 분쟁으로 만들고 빈번하게 소송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겨도 계속 비슷한 분쟁이 반복될 뿐이에요. 불운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다툼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인데도 선생은 소송을 막는 변호사로 유명하십니다. 설사 승소해도 분쟁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변호사 생활 50년의 결론입니다. 경험으로 보면 이긴 사람은 대부분 그 후에 도산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불행해집니다. 분쟁에서 이겨도 진 사람에게 원한을 사기 때문이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겨도 운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변호사 경험으로 볼 때 운의 가장 치명적인 분쟁은 무엇인가요? 상속 분쟁입니다. 상속 다툼은 반드시 자식 대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불운입니다. 한 예로 조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로 조카와 분쟁을 한 여성이 있었어요. 원하는 만큼의 유산을 받아냈지만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자기 자녀에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아들은 사촌형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어머니의 상속 분쟁 때문에 생긴 둘 간의 안 좋은 감정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어요. 한편으론 봉사와 헌신을 해도 운이 잘 트이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교만 때문이에요. 은연중에 타인의 죄책감을 부추기면 고생해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자리 보전하고 놓은 시어머니를 큰며느리가 10년 넘게 간호해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다른 자식들이 크게 반발했어요. 그저 돈 욕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에 대한 악감정이 컸어요.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항상 감사하라며 생색을 낸 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운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뢰인을 만나보면 100% 교만 때문이에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잊으면 봉사도 헛것입니다. 도덕적 과실과 운을 연결지어 말씀하신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도덕적 과실이 운에 치명적인 것은 역시나 타인의 원한을 사기 때문인가요? 도덕과학이란 게 있어요. 법학자인 히로이케 치쿠로 선생이 창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인 영역에서 연구합니다. 도덕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계속 도덕적 과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가령 늘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이를 건설할 때 사고로 생명을 잃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깨닫지 못하고 평소에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면 타인에게 작은 피해를 입어도 못 참고 달려들어요. 이웃의 상한 감정은 언젠가는 불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회사나 집안의 운을 짧은 기간에 바꿀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구성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기업을 운영하는 내 지인은 사원이 제안하거나 말을 걸어오면 어떤 내용이든 평가하지 않고 좋네요 라고 긍정한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일단 믿고 반응해주니 젊은 직원들이 늘 적극적이고 결국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간다더군요. 그 회사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구 선수들이 캐치볼 훈련을 하듯이 서로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랬구나 라고 되받아주기만 해도 상대는 말을 이어갈 수 있어요. 아내가 꽃구경 다녀왔어 하는데 한가해서 좋겠다 라고 딴소리를 하면 다툼이 생기겠죠.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어주고 긍정하면 절로 성장합니다. 한마디로 귀로 운을 트는 거죠. 개인이 자기 운을 개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운이 방향을 틀려면 운 좋은 사람,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 소매치기 한 명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그 의뢰인 주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처럼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소매치기 주변에 소매치기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 뒤로 변호 일을 사양하게 되었어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은 주변에 가까이 하는 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차 용품 판매업체 옐로햇의 창업주 가기야마 히데사부로 씨예요. 그는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살 때 일부러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산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쌓여 슈퍼마켓이 손해를 보면 결국 서비스가 나빠지고 소비자들도 손해를 볼 테니 기왕이면 나부터 먼저 해결해 주자는 생각에서지요. 그는 택시를 타면 항상 거스름돈은 됐어요 라고 합니다. 어쨌든 작은 일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운을 먼저 생각하니 사업이 잘 될 밖에요. 지금 옐로햇은 연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번창했습니다. 니시나카 스토무 변호사도 가기야마 씨를 본받아 안 팔리는 그림을 사는 취미가 있다고 했다. 국가나 민족에도 운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 민족에도 운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국가 지도자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역사가 행운과 불운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도덕적 과실을 깨닫고 더 많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와 민족은 앞으로가 더 좋은 운명입니다. 중년 세대에 비해 지금 한국의 청년 세대는 나아질 희망이 없으니 운이 없다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장기 불황에 직업도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운은 조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비롭고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운은 항상 남의 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지니면 예외 없이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고 사세요. 남들 다 하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도덕적 잣대를 갖고 살아야 불운을 피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불운만 피해도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요. 오랜 세월 갈등과 불운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노 변호사가 터득한 권선징악의 이치는 혹시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던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선사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인터뷰를 거듭 공유했고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선물처럼 안겼다. 좋은 운이 공기를 타고 퍼지듯 노 변호사의 지혜가 탁해진 사회의 공기를 정화시켰다. 더불어 나의 운이 남의 운,
사회 전체의 운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작게나마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다. 나 또한 슈퍼마켓에서 일부러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를 골랐고 돈이든 기회든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되갚기 위해 노력했다. 운은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는 멋진 답변으로 웃음 짓게 했던 니시나카 스토무 변호사. 그는 2018년 8월 저 세상으로 떠났다. 오늘 은혜의 메시지로 전했던 이 인터뷰가 생전 고인의 마지막 전언이 되었다. 노인의학자 마크 E. 윌리엄스. 우리는 모두 처음 늙는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 인간이 무병장수하여 자연사할 수 있는 연령은 120세 전후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복이랴. 돌처럼 생명 없이 매달린 채 억지로 24시간을 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생명의 힘을 느끼며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꿈이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노인이 아닌 위험 있게 삶을 증거하는 노인을 보고 싶다. 기록에 따르면 갈릴레이도 자신의 최고저서 새로운 두 과학을 72세에 썼으며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92세에 사망할 때까지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에 매달렸다.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생산적이고 우아한 모습으로 말년에 다가갈 방법은 무엇인가? 마크 E. 윌리엄스와의 인터뷰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는 노년의 행불행은 자기하기 나름이라며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고 잘 늙기 위한 일에 투자하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 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의대 교수로 40여 년간 노인 임상을 다뤄온 세계 최고 노인학 권위자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늙음이란 기관계가 가진 비축분과 자가복구 능력이 꾸준하게 침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우리 몸은 사소한 문제도 극복할 수 없어 짧은 시간 안에 죽음을 맞죠.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노화는 놀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늙는 걸 두려워하죠. 청동기 시대 기대 수명은 18세였어요. 로마 시대는 35세였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80세를 넘는 장수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들 늙은 상태가 한없이 길어질까봐 두려워하죠. 노인들은 자신이 지닌 잠재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임상의로서 오랫동안 노인들을 진료하고 연구해 왔어요. 그들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충만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엔 놀랄 만큼 긍정적인 진실이 있답니다. 노인에 대한 편견 중 특히 바로잡고 싶은 것은 있습니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시네요 같은 가식적 접근은 삼가세요. 젊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노인이 청년보다 불행할 거라고 믿는 공중의 믿음부터 바꿔야 해요. 늙는 것은 추락이나 쇠퇴가 아니라 정점을 향해 더욱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독특해진다라는 말이 무척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독특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부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더욱 독특해지고 차별화되죠. 노인들은 점점 서로를 덜 닮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개성이 더 강해진다고요? 그래요.
나이 들수록 우리 각자의 사랑스러운 부분과 불완전한 부분이 더 강하게 돌출됩니다. 오히려 비슷비슷한 젊은이들보다 훨씬 다양해지죠.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도 다 제각각이죠. 노인의 독특함은 오랜 시간을 견딘 대가로 운명이 주는 보상이에요. 나이 든다고 해서 학습 능력이나 창의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중년인 저조차 젊을 때 비해 총기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 80세 노인 중 정상적 인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만약 총기가 떨어졌다면 필시 사고가 편협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건 습관에 매달려 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어제라는 틀을 이용해서 오늘의 곤경에 대처하는 방식이지요. 습관에 의지할수록 예측 불허 상황에 대처하는 뇌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과거에 매달려 자기 삶을 백미러를 통해 경험하려는 습관을 멈추세요. 총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인도 낯선 상황을 피하면 안 됩니다. 노인에게 놀이가 중요한 건 또 왜 그렇습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는 가장 늦은 나이에 데뷔한 샤첼 페이지가 말했습니다. 늙어서 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놀지 않으니까 늙는 겁니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만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무엇인가요? 걱정, 두려움, 무능력한 느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어린아이도 늙게 합니다. 공감은 성공적인 노화의 필수 감정이에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먼 길을 걷는 것이라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젊은 세대는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노인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도 그렇게 결정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내 모습에 통합된 나의 일부입니다. 나의 젊은 육신은 동시에 미래의 육신이기도 합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늙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은 당연히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 돌봄, 존경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 대가로 노인은 젊은이에게 문화적 의미, 안정성, 그리고 과거와의 연속성 등을 제공하죠. 세대는 서로 돕는 관계예요. 주변에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을 찾아가 존경을 표하세요. 노년은 죽음의 서막이 아니라 삶의 정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늙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젊고 싶지도 않았다. 그나마 안정적인 중년이 길게 이어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제까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은 앞다퉈 고령사회의 절망적 풍경을 제시하며 노인을 부양과 간병만 기다리는 사회적 짐으로 묘사해왔다. 그런 식의 비판주의적인 상상은 현재의 우리를 작아지게 만든다. 노년은 대체로 불우하며 노인은 반드시 약한가. 그런 고민의 와중에 노인학원이자 마크 이 윌리엄스 교수와의 인터뷰는 행운이었다. 그는 노인에 관한 우리의 오랜 편견을 상쾌하게 뒤집는다. 노인은 청년보다 불행하지 않다. 늙을수록 우리는 더 독특해진다.